이명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 게스트, 네, 점프본의 정지우 편집장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외국인 선수, 네. 그 기자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갑자기 그 표현이 생각이 안 났어. 저도 지금 스포츠 동화라고 하려고 했어요. 아직도 입에 있어서. 그렇죠. 네, 또 스포츠 동아리는 제가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최영석 기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1부 순서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부도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댓글 정책에 의해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꼬이네요. 말이. 예. 좋습니다. 네, 항상 꼬였으니까. 혀가 짧아서 그래요. 네. 저는 적응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태형님이 이리농구 두 분 쉬시는 동안 못 만나서 그런지 뭔가 더 애틋해지신 것 같습니다. 전편에서 서로 갈구는 것도 뭔가 더 애정 넘쳐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게 나랬어요. 서로 괴롭히는 것이. 예. 저희 윈도우 커플입니다. 윈도우. 네, 윈도우 커플. 네. 평소에는 연락 안 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서로 질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국리님이 가스공사 백코트 듀오는 막상 리그 시작하면 극과 극일 것 같은데 신장이 너무 낮지 않나요? 이렇게 차민석은 왠지 또 트윈으로 전락할 것 같은 이렇게 선수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쭉 적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지욱 기자의 어떤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자, 가스공사 백코트 듀오. 네. 네. 제가 얘기하는 파워 콤비. 네. 다이내믹 파워 콤비예요? 그래서 수제했어요. 다이내믹 듀오로. 나는 파워 콤비 할 거야. 자, 약간 옛날에 옛날 봐봐. 자, 동료. 해봐요 빨리. 지우 크로스 이런 느낌이잖아. 기어코 그걸 또 하시네요. 게스트를 보시고. 원래 지우가 많이 했었어요 우리 정규기가. 약간 옛날에 저기 도시의 아이들 당미를 네,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거. 몰라요? 저 지금 처음 들었어요. 몰라 그거. 그 명곡을 모른단 말이에요. 약간 그 느낌이네. 파워 콤비. 네. 자, 자 두경민. 누구? 김낙현. 그 파워 콤비 어떻게 보시면 성공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일단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선수들의 영입에 대한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유동 감독하고 그래도 좀 각밖에 지내면서 사실 이 트레이드를 추진하는 과정 처음부터 제가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도 유동 감독이 가장 이 백코트를 한 명 더 영입하고자 했던 거는 김낙현 선수의 첫 1차 목표가 김낙현 선수의 수비 부담을 줄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외부에서 볼 때는 볼 하나 갖고 둘이서 싸우면 어떡하냐라고 하지만 첫 번째부터 너네 갖고 공 하나씩 갖고 공격해 이게 아니고 김낙현 선수가 공격 수비를 다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이 수비 부담을 왜냐면 상대팀 가드들이 다 너무 센데 여기에 김낙현한테 뭐 이대성이든 뭐 허훈이든 막아라고 하면 부담이 걸리고 그거를 플레이오프에서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수비 부담을 덜려고 데려온 카드가 이 두경민 카드거든요. 그리고 김낙현 선수가 또 군입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그거보다 더 불안한 거는 가스공사의 대구 홈 경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김낙현, 두경민의 백코트를 걱정하기 전에 세상 제일 불안해요. 가스공사가 과연 제가 알기로는 그 10월 9일에 새 시즌이 개막인데 가스공사의 대구 홈 개막전이 10월 10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인삼공사와의 경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삼공사가 그 경기를 안양 홈에서 치르는 거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7일 내로 이제 보수 공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하지 않나. 그러니까 정주 기자가 얘기했던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두 백코트 듀오의 공격이 어떤 수비의 미세한 약점을 갖다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 두 선수의 수비 약점은 뭐냐면 이제 신장이 좀 작기 때문에 한 곳에서 미스매치가 됐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상대의 그런 그 공격 루트 하나가 생성이 된다. 근데 그게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예리하게 잘 얘기해 주셨는데 뭐냐면 김낙현 선수의 이제 공수에 대한 어떤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메인 볼 핸들러로서 이제 공을 몰고 가야 되고 또 그 간판 가드들을 맡아야 되고 물론 차바이 선수가 대신 맡아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건 정말 한시적인 경우고 그렇죠. 좀 불안정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수에서 체력 부담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격에서는 두경민 선수가 볼을 갖다 좀 몰면서 김낙현이 그때 좀 쉬어주고 또 수비에서도 뭐 두경민이 맡을 때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호응이
이동이다 이대성이다 그러면 맡을 때가 있고 빈나켄이 맡을 네. 때가 있고 돌아가면서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격에서의 어떤 효율성은 좀 더 커질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어떤 그 두 선수 신장이 떨어진 거에 대한 약점보다는 네. 같이 이렇게 결합하면서 생기는 어떤 시너지가 좀 더 많을 수 있다. 네. 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저희 항상 그랬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농구 보셔서 그렇지. 저 농구 팬들이 보시기에도 이런 분석을 하는구나라고 얘기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게스트에 따라서 이게 깎이는 경우가 있고 이제 부스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부스터. 굉장히 강조하는 게스트가 아까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차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지난주 이제 삼성과의 경기에서 삼성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엑스펙트가 될 수 있다. 이 선수 성장폭에 따라서 삼성이 어떻게 경기 운영하는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정직 기자가 또 그쪽 그 용인 수지 쪽에 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삼성은 또 이제 제집 드나드듯이 이제 요즘은 못 가지만 옛날에는 그냥 동네 마실랑처럼 스레파 신고 이렇게 네. 갔었잖아요. 거의 자전거 타고 가도 될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자주 가는데 자, 이 차민석 선수 자, 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주 냉정하게 본다면 사실 희망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요거가 삼성의 좀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이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왜 우리 1위 농구 모르면 삼성에서 항상 냉정해지는 거야? 근데 딴 팀도 저는 냉정하게 평가하거든요. 그렇지. 일단 이상민 감독 체제에서 지금 7시즌을 보냈습니다. 네. 아주 삼성 관계자들에게도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하고 하는데 삼성의 이상민 감독 체제에서 성장이 된 선수가 누가 있나요? 김현수? 김현수 선수는 중간에 외부 명입이고 예. 그렇죠. 삼성에서 과연 키운 선수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딱히 떠오르는 이름이 없단 말이죠. 이관희 선수 한 명 이름이 나올까 말까 하지만 이관희 선수는 삼성이 키웠다기보다는 이관희 선수 스스로 큰 거죠. 네, 그 느낌이 강하죠.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삼성의 육성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성장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변화의 조짐은 있습니다. 김효범 코치를 데려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 김효범 코치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면 국내 물론 제가 다른 지도자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결이 다른 지도자예요. 제가 봤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제가 김효범 코치가 온 다음에 일부러 삼성의 훈련을 보러 갔는데 훈련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체제에서는 뭐랄까 이 김효범 코치와 이규석 코치 두 코치가 되게 시너지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 체제가 당장 갑자기 삼성이 뭐냐면 7년 동안 해온 시스템이 단순히 김효범 코치가 오면서 한 2, 3개월 빚을 봤다고 확 피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당장 아니라도 이 체제를 좀 유지해 나간다면 2, 3년 안에는 차민석 선수의 좀 가시적인 성장을 차민석 선수뿐만 아니고 다른 선수들의 가시적인 성장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지게 됩니다. 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김효범 코치가 결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이제 육성을 할 때 사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이제 프로그램을 짜놓고 간단 말이죠. 네. 그 삼성 김효범 코치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자율성 플러스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갖다 같이 가지고 가면서 좀 디테일한 프로그램을 짜서 선수들에게 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훈련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약점 이런 부분들 갖다 메우면서 기술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런 부분이 동기부여와 선수에 대한 납득. 예전에는 저도 마찬가지 세대지만 위에서 야 이거 해라고 까라면 까가 사실 저희한테 통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동환 기자 세대에서는 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 이동환 기자 세대에서는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김효범 코치는 그거 한다는 거죠. 맞아요. 이 전문 선수 이 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 훈련하기 전에 코디네이팅을 해서 다 납득을 시키고 다시 훈련을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갖고 다시 설명을 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효범 코치가 계속 이 틀을 유지해 간다면 삼성이 앞으로 선수 육성에 대해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죠. 그 세대가 진짜 좀 바뀐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했는데 네. 그땐 정말 빠따로 맞았어요. 밤에 선배들. 그리고 사랑의 매라고 정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 갔을 때 이제 막 그 술 이만큼 막 이렇게 좀 마시는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래서 까라면 까 뭐 이게 사실 그렇죠. 익숙한 세대인데 그리고 실제로 좀 뭔가 일을 할 때는 좀 까라면 까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소통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동기부여도 뭐랄까 이제 당근 채찍인데 저희 때는 이제 채찍이 한 80에 당근은 20%고 지금은 거의 당근 9에 채찍 1 정도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이제 그 세대, 그러니까 이제 차민수 선수뿐만 아니라 그 위에 좀 젊은 축에 속하는 선수들이 이 김일범 코치를 굉장히 잘 따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구단 이제 팀 훈련 소집되기 전에 젊은 선수들이 모여서 이제 픽업 게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김일범 코치가 삼성 소속으로 공식 발표가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함께하면서 디테일하게 코칭을 해줬고 또 실내로 이제 그 이현중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데이비슨대 감독님한테 이거 좀 해서 와라라고 이제 미션을 받았는데 그거를 김혜범 코치가 그거에 맞게 프로그램 짜주고 거기에 맞게 훈련까지 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현준 선수가 최근에 뭐 아시아컵 최종 예선이나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뭔가 조금 달라진 모습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헤들러로서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수비수로서의 역량도 좀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보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김혜범 코치와 어떤 같이 훈련한 부분이 좀 작용한 부분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사실은 한국 농구가 사실 그동안 굉장히 바닥에 있는데 이런 자그마한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한국 농구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의미 깊은 거고 그래서 삼성이 뭐 김호범 코치가 있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 늘지는 않겠지만 뭔가 이제 변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발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KT로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한다. 그래요.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우리 정준 기자가 또 자화자찬 느낌이 있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뿌듯해. 뿌듯하네요. 저희가 항상 그 자비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자화자찬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옵션이 캐디라렌입니다. 캐디라렌 저부터 이제 간단하게 좀 보고 갈게요. 뭐 캐디라렌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8.3점 정도 줬고요. 지난 시즌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뺐고 근데 여전히 이제 운동 능력 그리고 개인 능력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사이즈 1대 공격에서 9점을 줬고 대신에 2대 공격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고 내구성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의심이 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점에서 8.3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라렌이 저는 이제 이번에도 점수는 높습니다. 8.5점인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 사실 좀 기대 이하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자주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LG 농구랑 좀 안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KT에서 뛰는데 KT는 상대적으로 느린 템포의 팀이고 하프코트 오펜스 비중이 높다. 이거는 사실 허원의 영향력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원래 모습에 가까웠던 한국에서 첫 모습에 가까웠던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번 시즌은. 다만 이제 지난 시즌 중에 이제 발가락 부상 여파가 좀 있었고 이게 과연 완벽히 치료가 됐는지 혹은 재발하진 않을지 이런 우려는 있기 때문에 내구성은 저도 좀 8점으로 약간 낮춰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정지욱 기자 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점수만 보자면 뭐 신체 능력하고 운동 능력이야 뭐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9점씩 줬고 슈팅 능력도 뭐 효율성이 괜찮기 때문에 9점. 다만 1대1 공격은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점 줬고요.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 시즌에. 그리고 2대2도 잘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평균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점 줬고요. 리바운드는 공격 리바운드에 의한 풋백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8점 줬고요. 림 프로텍팅. 원래 림 프로텍팅도 지난 시즌에는 엉망이에요. 근데 그 전 시즌 2019, 2020 시즌에는 프로텍팅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 점수까지 해서 8점 줬고요. 내구성은 어쨌든 지난 시즌에 거의 20경기를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7점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디라렌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정말 부활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 그리고 KT의 허훈 이 허훈과 양홍석과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도 기록상으로 본다면 기록으로 볼 때는 약간 보시는 분들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지난 시즌에 사실 캐디라렌이
처음 LG에 있던 시즌보다 못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효율은 지난 시즌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평균 득점이 출전 시간도 줄고 이 선수의 출전 경기 수도 적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하락했는데 그래서 평균 득점이 15.7점. 19, 20 시즌에는 평균 득점이 20점대를 기록했었죠. 네. 많이 낮아졌지만 2점슛 성공률이 53.4, 야투가 50%,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가 8.9개인데 그 중에 공격 리바운드가 3개, 페인트 존 득점률이 58.7%. 네네네. 근데 2019, 2020 시즌에 우리가 굉장히 잘한 캐리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오히려 페인트 존 득점률이 55.0%. 네, 오히려 지난 시즌이 더 좋았습니다. 다만 캐디 라렌이 19, 20 시즌이 더 강해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비예요. 네, 수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죠. 2019, 2020 시즌에 포스트업 실점률이 30.3%.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포스트업으로 득점을 하려고 하면은 30.3%의 기대는 득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점을 쏘는 게 나은 거죠. 그리고 페인트 존 실점률도 32.7%. 이건 KBL 상위 11%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KD라렌이 처음에 올 때 LG 2옵션으로 왔는데 네. 그때 당시 수비가 굉장히 강하고 운동력이 좋다. 그래서 네. 사실은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그런 선수였어요. 네. 그래서 수비가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량을 찾는다 그러면 KT에서는 도움이 엄청나게 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선수의 퍼포먼스가 이제 결국 물론 저는 여전히 전 캐디란이 수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비수, 공격보다는 수비에 더 매력이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평가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KT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라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아주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라렌이 KBL에서 검증된 게 무엇이냐? 그냥 하위 팀의 1옵션. 그렇죠. 네. 그냥 라렌은 아주 냉정하게 봤을 때는 팀 전력 그대로의 성적을 유지시킬 수는 있으나 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레벨의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선수의 장점은 어떻게 빼먹느냐가 진짜 중요한 선택이다. 그렇죠. 그동안 LG에서는 수비의 최대 강점을 가진 선수인데 이 선수를 공격으로 썼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 선수가 포스트업이 전체 공격 옵션의 22.1%를 차지했어요. 근데 이 선수의 강점은 포스트업 득점률이 37%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득점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부분의 득점률이 37.7%다. 당연히 LG는 하위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LG가 잘못 썼다라는. 네, 잘못 쓴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그 뒤로 이 선수의 공격 옵션을 보면 공격 리바운드에 의한 풋백이 상위 30% 안에 들어간 수준이고 스팟업 슛이 엑설런트. 이건 상위 10% 안에 들어가고요. 트랜지션도 엑설런트. 그러니까 LG는 이 선수의 최고 공격 옵션을 가장 안 좋은 옵션으로 썼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LG가 하위권을 갔었는데 KT도 이 선수를 만약에 포스트 득점 옵션을 생각한다. 그럼 이 선수를 잘못 쓰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수를 수비적인 거 그리고 원래 스페인 리그에서 뛰었던 대로 스파드 옵션 그리고 그런 2대2 옵션으로 쓴다면 그거는 괜찮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선수는 어떻게 쓰기 나름이냐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여러 팀의 전력 분석이나 그리고 선수한테 들었던 얘기가 KT와의 경기에서 유독 강해서 그러니까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KBL 외국인 선수를 선택할 때 우리 팀에 강했을 때 그 선수의 강렬함 때문에 뽑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록을 찾아봤어요. KT한테 어떻게 했나 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KT 서동철 감독 체제 아래 있는 KT를 상대로 KT 라렌이 9경기에서 평균 24.3점, 10.4 리바운드, 그리고 야투율이 60.8%, 페인트 존 득점률이 66.3%. 진짜 잘하긴 했어요. 이게 보면 KT가 그동안 그 정통 센터가 네.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 작년에 이제 알렉산더 이 선수 있었지만 이제 2옵션이었고 대부분 이제 그 내외각을 같이 할 수 있는 포워드형 타입의 어떤 네. 선수를 갖다가 했단 말이죠. 네. 게다가 여기에 토종 빅맨이 사실은 완벽한 선수가 그러니까 완벽이라기보다는 그 확실한 선수가 없잖아요. 네. 다 이제 내외각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라렌이 붙어 있으면 네. 기본적으로 골밑을 장악 당하고 간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매첩 상성에서 사실 라렌이 KT한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그 만약에 수비가 기본적으로 된다 그러면 KT가 좋아질 수 있다. 왜냐면 KT의 가장 큰 저는 약점은 골밑 수비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정말 저는 좋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보통 보면 어떤 센터를 박아놓고 그 센터를 가지고 1대1 포스트업을 많이 시켜요. 효율성 안 따지고. 네. 그럼 그 선수는 20점, 25점 이렇게 넣는데 팀은 효율성 때문에 망가지죠. 떨어지는 거고. 네. 라렌이 사실은 그런 이제 1대1 어떤 공격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네, 있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2대1로 돌리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공격 리바운드엔 풋백 득점을 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줘야 네.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KT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시너지는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동환 기자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일단 그 이제 기본 높이가 보강이 된 게 저도 이게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파생시키냐면 경우에는 양홍석이나 어제 뭐 박준영, 이제 뭐 김민욱 이런 이제 국내 장신 자원들 어떤 리바운드 가담에 대한 어떤 부담을 확 줄여주죠. 이게 그렇죠, 곧 그렇죠. 이제 뭐 공격에서의 어떤 다른 쪽에 집중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수비에서의 어떤 좀 편안함을 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쪽으로 또 이제 긍정적 효과가 나오는 거죠. 특히 양홍석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뭐 빅맨들 포함해서 현역 최고의 리바운더예요. 네. 양홍석은 국내 진짜, 선수 중에. 예, 네. 국내 선수 중에 최고의 리바운더인데 이 선수가 라렌과 함께 했을 때는 어떤 이제 수비 리바운드 부담도 일단 많이 줄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어떤 마크맨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됐을 때 또 양홍석이 어떤 롤을 늘리는 부분도 가능하고 이런 어떤 긍정적 효과가 좀 파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 선수 지금 굉장히 초점이 많이 되는 선수. 그렇습니다. 앤드류 네. 니콜슨 선수입니다. 저는 8.5점을 줬어요. 네. 이 선수는 저는 일단 첫 번째 특징 공격은 너무 잘하는데 수비는 기대 이하다. 네. 특히 슈팅 능력은 너무 좋다. 네. 근데 두경민, 김낙현과의 호흡에서는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엉클어지면 계속 엉클어질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 가스공사가 팀 컬러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사실 저는 가스공사가 지금 올 시즌 저는 공격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동환 기자. 예, 저도 이제 크게 비슷합니다. 공격은 슛이 너무 무서운데 수비는 이게 뭐지? 일단 지난 시즌 모여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8.2점 매겼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역시 이제 림 프로텍팅 이런 쪽에서는 뭐 사실 좀 기대는 좀 하기 힘들다라고 봐요. 다만 리바운드 8점 준 거는 그래도 기본 사이즈가 있고 제가 본 영상에서 그냥 골 밑에 사실상 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지 리바운드들을 많이 잡아낼 수 있어서 8점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2대6에서는 피크앤팝 옵션을 어떤 바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9점 이렇게 해서 8.2점 줬습니다. 네. 자, 정주 기자. 네. 두구두구두구. 네. 저는 일단 앤드류 니콜슨의 슈팅 능력은 10좋습니다. 네. 저는 역대 최고급 같아요. 네. 슛은 엄청 슛은 제가 이게 만점이 10점인데 이거보다 더 줄 수 있으면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대1 공격 10점, 2대2 공격 10점. 다만 리바운드는 공격 리바운드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좀 잡아놓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이상 정도 줘서 8점 줬고요. 다만 림 프로텍팅은 6. 사실상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내구성은 일단은 7점을 줬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건 약간 의문이어서 제가 7점을 놨어요. 그리고 이런 기록을 또 다시 들어가면 한국과 비슷한 롤을 수행할 중국 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거의 최고 수준의 효율적인 득점원이다. 네. 가스공사가 원하는 수준의 득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리그에서 4시즌을 뛰었는데 제가 얘기한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 60 밑으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당장 바로 앞 시즌 2020-2021 시즌에는 이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67.5%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사실 에이징 커브가 이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면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선수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그리고 하프 코트 득점률이 54.5%인데 이거는 CBA 상위 1%입니다. 사실상 이 하프 코트 오펜스에서는 최상위권의 선수다. 아시아 리그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트랜지션도 득점 가담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트랜지션 가담을 하면 상위 4%의 효율을 내는
아주 공격적인 득점원이라고 할 수 있고 득점 옵션은 뭐 포스트업, 스팟업, 픽앤롤, 트랜지션, 아이솔레이션 스팟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위력적인 득점원이고 그리고 다만 포스트업 득점률도 59.5.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독들이 가장 단순하고 많이 하는 게 외국인 선수 골 밑에 세워놓고 넣어서 포스트업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득점률이 59.5%. 이것도 12위 상위 3%. 다만 볼 없는 움직임 그리고 공격 리그 뜻 우리나라 감독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야 뛰어가서 리바운드 잡아야지 하잖아요. 그것까지는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만 수비는 느리고 이렇게 보면 되게 너무 설렁설렁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2대2 수비가 굉장합니다. 2대2 수비 실점률이 30.8%, 상위 11%, 스팟업 슛도 상위 11%. 그러니까 니콜슨 앞에서 2대2는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최대한 2대2 하는데 니콜슨이 그 2대2 수비에 섞여 있다라고 하면 그냥 볼을 다른 데 돌려야 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다만 좋은 림 프로텍터가 아니기 때문에 니콜슨을 밖으로 끊어내고 다른 위크 사이드 쪽을 노려서 공격하는 방법이 이 선수에게 가장 좋은 공략법인데 저는 아까 제가 그 라둘리차가 가스공사에 굉장히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니콜슨하고 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리온에 굉장히 어울려요. 왜냐면 가우츠 감독님이 외국인 선수의 1대1을 굉장히 요구하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 확실한 득점력을 요구하는데 거기에서는 가장 부합하는 선수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스공사는 유도훈 감독이 원하는 건 약간 썰린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선수에게 파생시켜줄 수 있는 걸 원하는데 니콜슨은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둘을 트레이드했으면 좋겠다. 네.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해요. 왜냐면 사실은 지금 가스공사가 이제 간판은 지금 두경민, 김낙현, 파워콤비 간판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 앤드류 니콜슨의 어떤 공격 효율성을 볼 때는 이 선수가 간판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이 외국인 선수 1옵션이기 때문에 리바운드를 해주고 수비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못할 거예요. 못해요. 네, 못해요. 그래서 어떤 딜레마가 좀 생겨요. 여기에서.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프 더 볼 무브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사실 오프 더 볼 무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선수는 트루 슈팅 퍼센트가 60%면 할 필요 없어요. 이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메인 볼 핸드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경민 그런 김낙현을 어떻게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 2대2 정도 이렇게 할 거고 앤드류 니콜슨이 거기에서 뭐 이렇게 잡아서 먹는 그런 패턴일 텐데 그랬을 때도 이 선수 니콜슨, 두경민, 김낙현의 어떤 공격력을 다 못 쓸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본다면 라둘리차가 조금 더 케미 입장에서는 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가스공사는 유동 감독이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승부처에서 해결사 능력을 가진 어떤 외국인 선수를 굉장히 제시를 원해요. 맞아요. 예. 근데 그동안에 그런 선수가 사실은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수비가 좀 되는 선수를 원해요. 센터를 원하는데 그런 면에서 앤드류 니콜슨이 어떻게 할 건지 또 유동 감독이 제가 볼 땐 여기에서 팀 컬러를 좀 확실히 가져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안 그러면 정말 라둘리치하고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 공격에서는 공간은 진짜 넓게 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경민, 김낙현만으로도 스페이싱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니콜슨 진짜 뭐 저희 셋 다 이제 슈팅력 10점 매겼는데 이 선수까지 이 정도라면 결국엔 사실상 5명이 다 3점 라인 밖에 서서 한 명이 쑥쑥쑥 커딩해주고 이런 식으로의 어떤 농구도 가능하고 또는 이대현이나 정효근이 이제 매치업 상성상 뭐 이렇게 사이즈가 자신 있다 싶으면은 혼자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이제 원빅으로 이렇게 플레이하는 그런 그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수비 코트에서는 근데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팀마다 성향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좀 확실히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중국 리그에서 과연 이게 수비 롤이 적었던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중국 리그도 사실 외국인 의존도가 엄청 높은 리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공격만 해라고 지시를 좀 어느 정도 받았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유동 감독이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수비 생각보다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고 계셔서 이거는 2대2 수비는 굉장히 좋아요. 기록상으로도 이제 괜찮다고 나오니까 시켰을 때 괜찮다면은 이것도 의외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거는 좀 지켜는 봐야 된다. 진짜 이게
선수 본인이 문제인 거지 그냥 네. 팀 어떤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네. 여기에서 활동력이 그렇게 좋아 보진 않아요. 활동력 모습이. 맞아요. 그러니까 2대2에서 그 라둘리차도 그렇고 어떤 그 2대2 수비가 어떤 게 좋냐면 그 설린저처럼 길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각이 있어요. 그 선수들이. 근데 이제 외곽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해치를 막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빠져나가고 이런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런 상태에서 보면 예전에 왜 그 리카르도 포엘 있을 때 네. 포엘이 사실 공격적인 선수였고 네. 물론 뭐 포지션 다르지만 그러면서 이원호를 내세우면서 이원호가 수비 카드로서 그렇죠. 포엘의 어떤 약점을 메웠잖아요. 네. 그런 식의 이대현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2대2 수비가 좋긴 한데 거기에서 또 어떤 세밀한 어떤 1대1의 어떤 약점이 나오면 그걸 그 이대현이 좀 더 수비롤에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유동 감독이 좀 조정할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그래서 그 이현호 선수 말씀 잘하셨는데 이현호 선수의 롤을 정영훈 선수가 그렇죠. 하는 게 네. 사이즈상으로도 이현호 선수보다 한 10cm가 크니까 정영훈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사실 네. 이 선수한테 수비까지 맡긴다. 약간 카멜로 앤서니한테 너 블로킹까지 해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좀 뭐랄까 우리나라 감독님들이 보면은 외국인 선수한테 약간 감나라라 배나라라 하는 식의 교육이 많잖아요. 많이 요구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즌에 조금 얘기를 많이 나눴던 부분 중 하나가 좀 말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현대모비스에서 쇼농을 썼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지난 시즌에도 제가 이런 유의 분석으로 쇼농이 분명히 KBL 최고의 외국인 선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모비스가 원했던 거는 쇼농이 수비가 좀 안 돼. 그래서 수비가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조동현 코치하고 한 거의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쇼농이 수비가 됐으면 여기에 올 일이 없었다. 네. 쇼농의 수비까지 원한다. 그럼 그 정도 수준을 원한다면 모비스 계열사 한 5개 팔아서 앤서니 데이비스를 데려와라. 제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외국인 예전 같으면 예전에는 외국인 선수에게 베네라라 감나라가 다 됐어요. 왜냐면 KBL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전에는 물론 옛날 선수들을 제가 비하한 건 아니지만 그냥 시즌을 준비하고 그리고 한 팀의 틀을 만들어가고 하는 과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다 선수들의 능력에 의존을 했고 그리고 수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선수들이 와서 지금 사실 외국인 선수 레벨도 그 당시가 훨씬 낮아요 지금보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이 되는 리그였어요. 근데 지금은 KBL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선수에게 특정 롤을 줘야 되고 감내나나 베네나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특히 그전에는 외국인 선수 2명이 같이 뛰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명이 있지만 그 중에 1명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다 하기에는 체력소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잘해야 돼요. 니클슨한테 야 볼 없이 움직여 저런 거 블락슛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림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요구한다면 니콜슨 역시 과부하가 올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19, 20 시즌 인사공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맥컬러가 왔는데 맥컬러가 사실은 수비가 전혀 안 됐잖아요. 전혀 안 된 선수. 네, 팀 수비 이해도도 너무 떨어지고 네. 활동량도 떨어지고 전혀 안 됐는데 사실 KGC가 그 시즌에 엄청난 압박 수비와 이제 네. 빼는 수비로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것처럼 이 전자랜드도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니콜슨이 만약 활동량이 진짜 중국 리그처럼 그대로 그냥 떨어지는 모습이라면 전자랜드 나머지 국내 선수들은 정말 수년 동안 그런 수비를 훈련해왔고 해왔던 선수들이니까 그 선수들의 활동량을 늘려서 그렇게 가는. 네. 다만 이제 누가 문성원이 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관건이긴 그렇죠,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지난 시즌에 이제 제라드 서린저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린저 선수의 인상공사에 추천을 하면서 인상공사가 굉장히 막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많은 감독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왜 나한테는 저런 선수를 추천해주지 않았냐. 라고 하지만 저는 그때 그 감독님한테 일일이 다 말씀드린 게 아마 감독님이 서린저를 쓰셨으면 시즌 반도 못 가서 퇴출을 시켰을 거다. 왜냐면 저는 인상공사가 서린저 바를 받은 것도 있지만 서린저도 인상공사의 바를 받은 게 있거든요. 서린저는 수비가 되지 않는 선수예요. 근데 오색은 문성곤이 수비를 다 해줬어요. 그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는 건 뭐냐면 설린저가 활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 활동력이 강한 어떤 수비가 쉽지가 않다. 네. 그런데 그거를 KGC에 있는 활동력 좋은 문성곤이나 이런 선수들이 해줬다는 해줬어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설린저가 모비스에 있었다.
숏농만큼 할 수 있었겠느냐? 아니요. 왜냐면 숏농보다 수비 빵꾸가 더 났을 겁니다. 썰린저가 삼성에 있었다. 공격에서 그만큼의 역량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혼자만 공격해야 됐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수비까지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인상공사는 거의 이미 다 갖추고 있는 팀이었는데 거기에 진짜 기가 막히게 그 선수들도 살릴 수 있고 또 썰린저를 살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그 안에 썰린저가 들어갔기 때문에 썰린저가 그 정도 했던 거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왜 이런 선수 왜 나한테 추천 안 해준 거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썰린저가 인상공사에 딱 맞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선수의 쓰임새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건 역시 그만큼 팀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농구가 초창기 비해서 발전을 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한 선수가 가지고 뭘 이제 재패한다 이게 네.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않아요. 네. 썰린저 같은 경우에도 뭐 재패했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KGC 어떤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 선수를 정말 자기의 팀 카라에 맞는 선수 어떤 그 퍼즐이 딱 맞는 선수를 네. 갖다 데리고 오고 거기에서 위력을 갖다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그렇습니다. 이걸 토탈 패키지로 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러면 네.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많다. 네. 그런 예가 최근 몇 년간 수없이 수록하죠. 있어요. 그 네.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얘기가 길어지긴 하지만 네. 뭐 좋은 얘기였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니콜스는 좀 뭐랄까 저는 굉장히 좀 기대돼요. 전자랜드가 좀 굉장히 강렬한 어떤 공격농구를 하지 않을까. 네. 진짜 100점대 농구 옛날 그 LG 같은 그런 농구 지금 LG가 지금 뭐 공격농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스공사가 그런 농구를 해야 된다고요. 대구에서 못할 수 있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니콜스는 갖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도 지금 좀 화제를 그냥 모으는 선수들 라션 네. 토마스 선수. 네. 저부터 이제 좀 가면 이 선수는 저는 이제 현대모비스 팀클에 맞는 선수다. 네. 일단 좋은 활동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1대1 돌파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비 능력에서 2대2 수비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보이지 않는 수비력.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해치를 해주고 백을 하는 어떤 그런 동작들이 습관처럼 잘 돼 있고 단 승부처에서 해결 능력이 좀 부족하다. 공격이 좀 부족하다.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래서 얼클락과 같이 어떻게 조합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그냥 1옵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팀에 따라 가지고 1옵션으로 나올 수도 있고 좀 추진력을 조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8.3점을 줬어요. 네. 사실 라션 토마스에 대해서 유재학 감독님은 공격 쪽을 기대하고 데려왔다 했는데 막상 이 선수의 강점을 보면은 수비적인 부분이 좀 눈에 저도 많이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부지런합니다. 네. 예, 이게 부지런하다는 게 단순히 뭐 2대2 수비할 때 했지 이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제 헬프 사이드에 있을 때 도와서 림 프로텍팅도 해주고 더블팀도 가지고 이런 어떤 부지런한 움직임. 이건 내외가에서 활동력이 진짜 좋아요. 그렇죠. 예, 내 외곽 모두 활동력이 좋고 이거는 또 팀 디펜스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받쳐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설프게 헬프 가면 그거 오히려 더 빵꾸가 커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BQ도 좋고 수비에 대한 의지,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되게 잘 갖춰져 있구나. 근데 또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또 보면은 공격은 좀 공격만 놓고 좀 이제 스타일을 말하자면 저는 약간 숏농이 그냥 다운그레이드 버전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뭐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숏농도 이제 어떻게 보면 페이스업 상태에서 어떤 돌파 이게 좀 더 강했고 포스트업보다는 이런 거에 좀 치중을 했고 혹은 또 이제 풋백 득점 이런 쪽이었는데 라션 토마스는 풋백은 안 됩니다. 이 선수는 리바운드가 약해서. 근데 어떤 페이스업 상태에서 돌파를 주무기로 상대 수비를 찢는 걸 되게 선호한다는 점에서 되게 이제 좀 숏농과도 뭔가 닮은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한 팀의 1옵션이 될 수 있을까? KBL에서 공격 1옵션 믿고 그냥 이 선수 주면은 무조건 어느 정도 해줘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공격력이. 저는 예.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작년 삼성의 아이자 힉스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아이자 힉스. 그래서 그 1대1 돌파할 때 순간적인 돌파 능력이 꽤 좋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라둘리차나 뭐 니콜슨이나 이런 선수하고 만났을 때 오히려 현대모비스가 이 선수를 내세워서 공격 루트를 그냥 1대1 아이솔레이션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뭔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현대모비스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그럼 정지욱 기자 한번. 네. 일단은 이 선수는 제 슈팅률은 6을 줬습니다. 6. 왜냐하면 슈팅률이 있는 선수지만 어쨌든 3점 슛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 특히 다른 선수가 다 빅맨이 아니고 포워드인데
3점씩 떨어진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6점을 줬고요. 실제로도 슈팅의 효율성이 스팟업 슛의 슈팅 효율성이 평균 이하로 나왔고 1대1 능력은 9점 줬고요. 2대2가 7점, 리바운드 7점, 프로텍팅 8점, 내구성은 이 선수가 유럽에서 한 시즌 60게임을 뛴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9점을 줬는데 일단은 포워드 자원이기 때문에 타구단의 빅맨들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다만 포워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효율이 나쁜 편은 아니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제 발칸 리그, 아드리아틱 리그라고 하는데 거기 수준이 꽤 높아요. 이제 뭐 세르비아, 리투아니아 뭐 이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수준이 꽤 높은데 거기서 TS 퍼센테이지가 54.9. 뭐 아주 빼어나당 할 수는 없지만 이 선수가 3점 슛이 좀 더 괜찮았다면 한 57까지는 가지 않았어. 3점 슛이 떨어지는 바람에 확률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스윙맨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효율을 보여준다. 공격 옵션은 스팟업이 1옵션, 포스트업이 2옵션, 커트인 3, 피켄롤, 공격 리바운드, 풋백존인데 아마 모비스에서는 포스트업이 1옵션이 되겠죠. 모비스 스타일상. 제가 볼 때는 1대1 페이스업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포스트업 아이솔레이션이 1옵션이 될 것 같아요. 포스트업 득점률은 52.4%로 괜찮다. 근데 이것은 이 발칸 리그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효율성이고요. 제가 유럽 리그도 많이 봅니다만 사실상 유럽 리그에서는 포스트업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현대 농구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근데 유럽은 포스트업도 그마저도 이제 대부분 이 스위치 상황에서 미스매치가 났을 때 그렇죠. 발생하는 포스트업이 대부분인데 토마스는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요거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토마스는 상대가 자기보다 커도 가서 그냥 붙어서 넣는 능력이 있더라. 제가 이거 영상은 이 선수가 포스트업 팬 거를 다 봤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봤는데 괜찮게 밀어붙이는 능력이 괜찮더라고요. 다만 포스트업 수비는 평균 이하 평가를 받았고요. 페인트존은 잘 지키는 편입니다. 이 선수가 센터 포지션을 소화한 횟수가 자체가 적어서 이 어라운드 바스켓 실점률이 시도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센터를 잠시 봤을 때 그 어라운드 바스켓 그러니까 페인트존 득점 실점률이 36%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모비스 팬들은 숏농 수준을 기대할 거예요. 그쵸. 절대 그 수준은 안 됩니다. 네, 숏농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눈높이를 낮추고 그리고 이 옵션이 숏농과 버논 맥클린 근데 이 옵션이 이제 얼클락이라는 걸 감안하고 봐야 된다. 다만 이 선수가 우리가 숏농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라션 토마스를 데려오면서 이 옵션을 얼클락을 데려왔다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자칫 숏농을 기대해서는 실망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예요. 네. 좀 반대가 뭐냐면 저는 숏농의 스타일이 별로 안 좋아하시죠?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왜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포스트업 공격을 하는 팀보다는 트랜지션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아웃렛 패스가 나오고 석점을 쏘고 내외곽에서 어떤 2대 공격을 하면서 미드 점퍼를 쏘고 뭐 속공을 가미하는 팀이 흐름을 잡는 경우가 최근 한 3-4년 동안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전력이 약하더라도 그렇게 공격하는 팀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비율이 있는데 지난 시즌 현대모비스는 거꾸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숏농의 포스트업을 가지고 마지막에 써요. 물론 이제 그게 성공하는 경우도 많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수비가 진짜 너무 약하고 거기에서 쉽게 주고 어렵게 득점을 하면서 현대모비스가 시즌 플랜이 꼬여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현대모비스 작년 어떤 객관적인 전력에 비해서. 근데 이번 시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1.5 옵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얼클락하고 라션 토마스하고. 근데 이 두 선수가 다 내외곽이 되는 선수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버티는 힘이 그러니까 완전히 털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클락도 그렇고 라션 토마스도 그렇게 되면 상대가 분명히 이 두 선수의 어떤 그 포스트업 높이나 어떤 파워 부분에서 약점을 갖다 공략을 할 텐데 여기에서
잘 견뎌서 현대모비스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선수를 갖다가 돌리면서 굉장히 로테이션을 많이 하고 트랜지션을 많이 하는 그런 공격을 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흐름이 저는 현대모비스 쪽으로 좀 더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가게 된다면 이 팀이 좀 더 끈끈하던 조직력을 발휘하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경기력이 올라갈 수 있을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 현대모비스 외국 선수 구성은 그냥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네. 없는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옵션에서 손동현 정말 강력한 무게를 지녔지만 현대모비스가 요번에 팀 디펜스를 잘 이행해주지 못했으니까 거기서 사실은 시즌 초반부터 계속 갈등이 좀 네, 있었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좀 있었고 고민이 많이 됐고 이게 결국에는 계속 플레이오프까지 계속 갔던 거죠. 근데 그러면 션동을 빼자니 이제 그 2옵션의 어떤 공격력이 좀 못 믿었던 거죠. 네. 예, 맥클린의 공격력이 이제 수비는 너무 잘해주는데 공격에서 해결사 역할을 못 해주니 결국에는 이제 다른 국내 선수들의 부담이 커지는데 국내 선수진이 어쨌든 리툴링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받쳐주지는 또 못하고 이런 딜레마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 결국엔 사실 실질적으로 1.5옵션 2명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단이 좀 다릅니다. 스타일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날 경기 상황 그리고 매치업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현대모비스가 되게 좀 유동적으로 원하는 대로 좀 이제 라인업 구성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좀 이제 카드가 엄청나게 강력한 카드는 사라졌는데 패는 되게 많아진 느낌 있잖아요. 약간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제가 이 나준 토마스 선수를 보면서 현대모비스의 농구를 구상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 선수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시즌의 현대모비스는 사실 플레이오프 전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계속 기록에 꽂히면서 이제 분석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1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2명 체제 말고 1명 체제로 했을 때 KBL은 추세가 70점대 초반에 실점을 하면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리그였어요. 근데 그것이 최근 한 3년 동안은 바뀌었어요. 평균 80점이 넘어야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는 전력이 되는 리그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더 이상 저득점 농구로는 쉽지가 않은 리그가 된 거죠. 근데 현대모비스는 지난 시즌 유일하게 국내 선수 중에 두 자릿수 득점을 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모비스는 플레이오프를 갈 수 없는 전력인데 2위 정규리그 2위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쇼농이 다른 팀의 외국인 선수보다 폭발적인 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쇼농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팀을 한 단계 끌어주는 선수의 능력은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쇼농을 지난 시즌에 MVP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고 만약에 쇼농이 지난 시즌에 뭐 KCC나 만약에 DB나 이런 팀에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더 한 단계 끌어줄 SK나 이런 팀에 있었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굉장히 큰 폭발력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그러면은 쇼농은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럼 야손 토마스는 분명히 지금에 봤을 때는 쇼농만큼의 득점을 끊어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럼 그 부족한 그럼 나머지 국내 선수의 득점이 올라가야만 평균 80점에 도달하는 팀이 된다고 했을 때 국내 선수의 득점 롤을 얼마 정도 갖고 가고 얼마 정도의 폭발력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주 기자하고 저 생각은 요건 다른데 요건 좀 다른데 뭐 항상 우리는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여기까지 하고 또 나준 토마스 얘기는 또 나중에 또 같이 그렇습니다. 또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DB 얀테메이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 얀테메이튼 너무 잘하는 선수니까 저는 이제 8.4점을 줬습니다. 뭐 시너지 괜찮고 멘탈 괜찮고 나머지는 좀 비슷하고 슈팅 능력 괜찮다. 그래서 8.4점을 줬어요. 네, 저도 8.2점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점수를 줬고 제가 멘탈 10점을 줬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DB 선수들이 메이튼을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 선수 중에 약간 팀 분위기 흐린 선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메이튼은 그러면 선수들과도 되게 잘 지내고 되게 성실하게 지내서 국내 선수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팀 케미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10점을 줬습니다. 메이튼 선수 저는 뭐 슈팅 능력 9 1대1이 오히려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1대1 6 2대2도 효율이 생각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7 다만 리바운드 9 프로텍팅 8 내구성 9 이렇게 했는데 이 선수가 재밌는 부분은
이 1대1 공격의 효율성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그러니까 이 선수의 공격 효율 지수가 30.4. 사실상 그 리그를 지배하는 선수급에 활약을 했는데 이런 선수를 두고 팀이 하위권이었다. 그건 뭐 팀의 문제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얀테 메이튼의 가장 매력 중에 하나가 오펜시브 레이팅과 디펜시브 레이팅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합계가 DB가 작년 하위 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17이 나왔어요. 같이 뛴 저스틴 녹스는 19.2. 이 두 외국인, 이 좋은 외국인 선수를 두고 하위권이다. 국내 선수가 진짜 엉망이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또는 그냥 외국인 선수에 몰빵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DB의 스타일상 마냥 몰빵만 하는 팀이 아니란 말이죠. 전체적인 재정비가 굉장히 이루어져야 되고 메이튼도 마찬가지로 그냥 또 다음 시즌도 하위권이다 라고 하면 캐디 라넨처럼 그냥 하위권에서 에이스하기 좋은 선수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1대1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포스트업 아이솔레이션의 평균 이하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 결국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DB의 지금 선수 구성이 괜찮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좀 돌려서 간다면 더 효율성을 높인다 라고 하면 DB는 상위권을 갈 수 있는 전력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평점을 8.4좀 좋긴 했는데 메이튼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도 그렇게 강렬한 인상 못 받았어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하위권 에이스 같은 네, 느낌. 네. 그러니까 네. 효율성이 기본적으로 떨어지고 네. 그렇다고 이 선수가 뭐 운동 능력이나 뭐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도 네. 아니고 특출난 어떤 시그니처 플레이어 그러니까 견실한 선수죠. 그쵸. 견실한 선수. 그래서 이 선수가 1옵션 이 선수가 1옵션이다. 이거는 좀 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올 시즌에 이제 김정규 선수와의 어떤 경기력, 그 하이로 게임 그리고 근데 메이튼이 지금 좀 유리한 상황은 좀 있다고 봐요. 왜냐면 두경민 선수가 지금 나간 상태이기 네. 때문에 여기에서 가드진의 어떤 약화 현상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두경민이 나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메인 볼 핸들러가 지금 실종된 상태거든요. 허웅이 있긴 한데 허웅이 사실 호응은 스파럽 슈터에 가깝지 메인 볼 핸들러로서의 어떤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네.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좀 다재다능한 얀테 메이튼이 컨트롤 타워 역할 네. 그리고 갖다 비중을 갖다 좀 늘리면서 거기에서 김정규의 어떤 하이로라든가 네. 허웅과의 2대2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시너지를 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해요. 네. 메이튼은.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그냥 예상인데 DB가 다음 시즌 메이튼을 약간 설린저 쓰듯이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대2 핸들러도 많이 시키고 네.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메이튼이 뭐 이제 미국 지금은 이제 서머리그 이번에도 출전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KBL에서 보여준 모습도 사실상 약간 3.5번 4번 같은 느낌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 DB가 어떤 두경민이나 어떤 허웅의 어떤 체력 세이브를 위해서 메이튼에게 뽀른반을 맡긴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상범 감독님 비롯한 어떤 코칭 스태프가 좀 메이튼의 활용법을 일반적인 빅맨과는 굉장히 다르게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시즌 중에 합류하겠지만 강상재도 들어오는 부분, 강상재를 트레이드로 데려온 부분, 그리고 김철욱 데려와서 빅맨진 뎁스 자체를 대폭 높여놓은 부분 자체가 전 메이튼의 활용법을 더 본격적으로 약간 그 메이튼의 원래 스타일에 맞게 가져가려고 그런 의도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메이튼이 자기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량을 완전히 뭐 100% 보여준다면은 괜찮은 핏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뭐 작년처럼 약간 애매하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또 어떤 뭐 수비적으로나 어떤 빅맨이 또 보여줘야 될 부분 못 보여주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애매한 뭔가 엇갈리는 뭔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약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만약에 이 선수를 또 다시 1대1 옵션을 쓴다 라고 하면은 사실 DB는 기대한 것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1대1 능력이 어쨌든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선수의 효율성이 가장 많이 낸 부분은 오프 더 부분이었어요. 네, 오펜시브 평균 22분을 뛰고 8.4개의 리바운드를 잡는데 공격 리바운드가 무려 3.3개. 이 부분에서 효율이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커트인 득점 효율이 굉장히 높았던 선수인데 그래서 저는 박찬희, 윤호영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볼을 공급하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어서 다만 박찬희 선수는 쓰려면 외곽 슛이 상대팀에게 너무 큰 약점이어서 지금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찬희 선수가 이 부분이 해결된다 라고 했을 때는 박찬희 그리고 윤호영 선수도 사실 패스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마스터급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둘을 활용했을 때 얀테 메이튼은 오프 더 볼로 받아먹는 득점을 올린다
나가면 양태 메이트는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2옵션으로 뽑은 그 이름을 까먹었다. 2옵션 선수. 어쨌든 2옵션으로 뽑은 레나드 프리먼. 레나드 프리먼. 이 선수도 제가 오랫동안 봤던 선수인데 이 선수 역시도 1대1 득점이 아니고 받아먹는 득점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결국 이건 DB의 분석이 되겠지만 지금 메인 볼 핸들러가 두경민이나 메인 볼 핸들러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박찬희와 윤호영 링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선수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메이튼이나 레너드를 잘 쓰기 위해서는 DB가 작년하고는 완전 달라지겠죠. 네. 달라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김종규나 아니면 여기 허웅이나 이런 선수들이 정말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테이션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팀 스피드를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트랜지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트랜지션을 했을 경우에는 박찬희의 어떤 그런 슛의 어떤 약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고 메이틴의 커팅 득점이나 오프더볼 부분은 좀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스피드를 좀 더 이제 살려야 되고 트랜지션을 좀 더 강하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코어에 있는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을 진짜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김종규가 여전히 작년보다는 뭐 좀 더 나아지겠지만 뭐 비슷한 수준이다 또는 조금 더 나아졌다 그리고 뭐 호응도 고가 비슷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스피드가 좀 현저하게 좀 느려진다 이렇게 되면 DB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너무 다큐여서 보시는 분이 재미없지 않을까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웃긴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 진지합니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의 1옵션이 아이자이 힉스입니다. 저는 8.5점을 줬어요. 뭐 여전히 림 프로텍팅 그리고 리바운드, 시너지, 멘탈 이 부분에서 좀 좋게 봤고 반면에 공격력에서는 뭐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뭐 문제가 있다 좀 이렇게 봤습니다. 저도 이제 8.3점을 줬는데 이제 뭐 수비적인 부분이나 시너지, 림 프로텍팅 뭐 이런 부분 여전히 높게 해줬고 멘탈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착하고 굉장히 이제 팀을 위한 어떤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고 역시 공격에서 특히 2대2에서 뭔가 막 폭발적이고 시너지 나는 느낌 아니어서 조금 7점에서 8.3점 이렇게 줬습니다. 이제 아까 정주 기자가 아이자이 힉스 얘기를 할 때 웃었는데 나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가 나올지. 왜냐면 지난 시즌에 유동혁 기자가 거의 힉스 그렇죠. 홍보팀장 아니었습니까? 힉스 홍보대사. 힉스 홍보대사. 저는 일단 힉스에 대해서 슈팅 능력은 별로인 것 같지만 효율은 굉장히 높았다. 난 좀 낮게 줬는데. 근데 슈팅 효율상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9점, 1대1 8점, 2대2 8점, 리바운드 10점, 프로텍팅 10점. 내구성은 계속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8점 이렇게 줬는데 힉스는 지난 시즌에 이제 삼성이 힉스를 데려왔을 때 저는 좀 놀라긴 했어요. 왜냐면 삼성이 원한 거 분명히 공격이라고 들었는데 최고의 수비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진짜 수비는 수비만 본다면 KBL 역대 왔던 선수 중에 역대급이네요. 근데 제가 이게 아까 제가 했잖아요. 외국인 선수한테 감내나나 배드내나 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 선수의 쓰임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데 또다시 삼성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쓰임새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삼성은 20점을 기대했단 말이죠. 근데 삼성이 한 3라운드인가 연승을 날릴 때 상대 실점을 낮추는 농구를 해서 연승을 달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3라운드에 깨달았던 거죠. 힉스가 수비가 좋은 선수구나. 이거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팀의 메인 선수의 쓰임새를 잘못 쓴 결과가 플레이오프 탈락이라는 걸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역대급 역대급 수비수를 공격수로 쓰다가 삼성이 실패한 시즌이다. 사실 이거를 진작부터 우리는 그냥 우리가 공격이 안 되니까 수비로 가자라고 해서 애초부터 실점을 낮추는 농구를 했다면 삼성이 플레이오프 막차 정도는 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력이 좀 더 좋았겠죠. 그래서 이 선수는 그래서 삼성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딱 나와요. 삼성이 아이자이 힉스의 지난 시즌 공격 1옵션이 뭐냐? 아이솔레이션이에요. 근데 아이솔레이션이 45.3% 득점률이 다만 이거 빼고는 다 상위권입니다. 스파덧 48.4로 상위 3%.
피켓롤이 52.4로 상위 10%. 이런 선수를 1대1로 썼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진짜 잘못 쓴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17.3점을 넣고 야투 53.3%를 가져갔고 그리고 페인트존 득점률이 61.7%를 가져갔어요. 하프코트 득점률도 49.4, KBL 상위 7%. 이 선수를 수비수를 갖다 공격수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효율을 냈다.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 최고의 외국인 선수는 힉스다. 오? 그럼 내거 뺏겼어. 올 시즌 그러니까 저는 공격력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니콜슨이지만 공수 밸런스를 봤을 때는 일단은 힉스가 최고의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삼성이 수비도 별로였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3라운드에 힉스가 수비를 잘하는 선수였네 라고 판단하면서 잠깐 실점을 낮추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은 무너진 팀이었어요. 수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인트존 실점률이 42.5%를 힉스가 기록했습니다. 이 선수의 러시아 리그와 G리그에서는 힉스의 페인트존 실점률이 20%대입니다. 그러니까 힉스가 골 밑에 있을 때는 그냥 공격을 하면 안 돼요. 이 정도. 그러니까 수비에서 사실상 하드캐리를 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KBL에서는 지금의 KBL은 플레이오프에 들어가려면 평균 80점을 넘겨야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는 리그가 됐는데 다만 10개 팀 모두가 80점을 바라보는구나 하면 재미없죠. 어떤 팀은 컬러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최고의 수비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은 실점을 평균 75점 밑으로 가는 농구를 해야 승산이 있다. 왜냐면 최고의 수비 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다시 우리가 공격 농구를 하겠다. 삼성은 진짜 또 자꾸 미안한 얘기하게 되네. 이상민 감독이 처음에 부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빠른 농구를 할 거다 라고 했지만 삼성이 빠른 농구를 한 시즌은 라거나와 주희정이 같이 있는 시즌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한 번도 빠른 농구를 한 시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말로만 했지 빠른 농구를 하기 위한 노력이 곁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올 시즌은 빠른 농구 포기하시고 네, 철저하게 수비 농구 힉스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 플레이오프를 가는데 좀 구상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저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정juk 기자가 막 얘기를 해주셨는데 데이터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보는 즐거움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실전에서 좀 어떻다. 네. 여기에 덧붙여지면 좀 더 이제 좀 분석이 되는 거고. 네. 근데 데이터만으로도 이제 방향 자체가 네. 달라질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걸 이제 하는 거니까. 네. 뭐 정juk 기자가 사실은 뭐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더 잘 알겠죠. 거기에 바탕으로서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네. 쏙쏙 뺀 거니까 훨씬 더 그런데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힉스를 중심으로 해서 골밑 수비를 박아놓고 나머지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수비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좀 경쟁이 좋아질 수 있고 사실은 공격 카드가 없어요. 네, 없어요. 팀은. 없어요. 김신현 선수 한 명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는 김동욱이 있었는데 김동욱 KT로 갔고요. 네. 그러니까 이 팀은 이제 수비로 가고 뭐 중요할 때 이 팀은 이제 세트 오펜스에서 김시래와 힉스의 어떤 2대2 공격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갖다 만들어내면 네. 그게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어떻게 할지 뭐 김홍훈 코치 또 들어왔으니까 네. 조금 나아지겠죠. 제가 뭐 좀 길어지면 좀 몇 가지 덧붙여도 될까요? 덧붙여도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쪽쪽 빨아먹는 건데. 네,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삼성에 자주 가고 자주 보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네. 노선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육성을 할 것이냐, 성적을 낼 것이냐. 그동안은 육성을 내는 것도 아니고 성적을 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지난 시즌에 승부처에서는 김동욱 선수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김동욱 선수를 쓴다는 거는 승부처에서 거의 40살의 김동욱 선수를 승부처에서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거는 성적을 내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젊은 선수들을 만약에 우리가 육성팀이다 라고 하면 승부처에서 젊은 선수를 써야죠. 이 선수로 자기의 손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런 승부처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선수를 육성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야 되는데 김동욱 선수를 썼단 말이죠.
40살에 김동욱 선수 승부처에 썼다. 그럼 성적을 냈어야죠. 왜냐면 육성을 포기한 거니까. 근데 한 5, 6년 동안 성적도 못 내고 육성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노선이 무엇인지 4쿼터에 차민석 선수를 썼어야죠. 아니면 뭐 물론 약간 육성이라기엔 좀 나이가 많지만 임동섭 선수를 썼어야죠. 예. 근데 이 선수도 결국 임동섭 선수도 그 푸시를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지금 30살이 됐습니다. 예. 선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이 노선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승부처에서 2년 동안 김동욱 선수를 썼고 그 전에는 주희정 선수를 썼어요. 승부처에서. 예. 성적도 못 내고 우승도 한 번도 못 하고 우승 언저리 딱 한 번 갔죠. 나건호 선수, 주희정 선수로 우승 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결국 인삼한테 졌지만 예. 결국 성적은 성적대로 못 내고 육성도 육성대로 못하는 시스템이 됐어요. 결국 삼성이 팀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년 70억, 80억을 쓰고 있습니다. 70억, 80억을 이상민 감독의 7년 동안 거의 500억을 썼습니다. 예. 500억을 쓰면서 키운 선수도 없고 성적도 못 냈다. 예. 다시 한번 팀의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심각해졌나? 아니요. 네. 근데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왜냐면 플레이오프 못 간 기간이 워낙 기니까. 네. 예. 그래서 한번 팀의 시스템에 대해서 왜냐면 삼성의 구성원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저는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윈나우예요. 네. 윈나우인데 이게 육성이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 육성은 정말 1, 2년 차 정말 좋은 선수도 있으면 네. 예전에 이제 호은이나 양홍석 이렇게 왔을 때 딱 키우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삼성은 여기서 지금 성적을 내야 되고 네. 근데 지금 시스템 때문에 기량이 그러니까 진가를 못 발휘한 선수들이 진가를 발휘를 하면서 성적을 내야 되는 네. 팀이거든요. 뭐 김실가 있고 힉스가 있고 네. 뭐 임동섭 뭐 있고 물론 이 선수들이 지금 이제 진가를 못 발휘하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 네. 이게 정말 시스템이 문제인지 선수였던 그게 문제인지 이게 그쵸. 굉장히 좀 뭐랄까 얽혀 있어요. 네. 엉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풀었으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팀이 잘 해야죠. 네, 리딩 클럽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 마음에서 한 거니까 너무 그 투자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삼성에 대한 그 정주 기자 얘기는 개인적인 얘기지. 갑자기 예. 선을 그시네. 예. 이제 그거 줘야죠. 예, 이제 그거 줘야죠. 우리 좀 빨아먹었으니까 이제. 아, 이제 다 했다고 이제 선을 바로. 그리고 한이는 우리 정주 기자 얘기하는 거. 네, 저한테 하시는 근데 저 굉장히 좀 날카로운 얘기였고 해야 될 만한 얘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왜 안 흔들어? 왜 안 흔들어? 흔들었어. 흔들었어. 미안해. 네. 자, 흔들어.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